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사실 제 사연을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유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이혼 이야기일지라도 전 남편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상처를 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익명의 공간이라 해도 만약 제 전남편 덕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인과 음부라는 말을 그다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말이 결코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신적 승리를 위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혼은 3년 전에 있었고 이혼한 뒤 현재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영영 재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 이야기는 진심이며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을 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얘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 근처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 수 있게 되면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도시에 가요. 이혼 후에는 아이를 친정집 근처에서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봄쯤 이혼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연락을 줬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아야, 내가 지금 보낸 영상 봐봐. 혹시 내 전 남편 아닌데 처음에 의아했지만 다시 보니까 아무래도 전 남편과 닮은 것 같아서 말이야. 얼굴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딱 그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요.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왔는지요? 친구가 보낸 링크를 보니 지방 방송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친구 말대로 얼굴은 안 나왔지만 김모 씨와 회사 이름,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 빼박제 전 남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맞네. 수인 아빠가 맞아. 조인간이 뭔 일이니? 완전 유명센터인데 유명세 탔어. 그러게네. 전 남편 놈이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봐요. 전 남편이 왜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절대 좋은 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날 저는 전 남편 놈의 말로를 보고 나름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제 전 남편에 대해 얘기하자면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5년간의 연애 후 결혼해서 9년이란 꽤나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지내왔습니다. 20대 초중반 때 아무런 것도 안 가져온 집에 결혼 후 한 아이를 키우며 살았고 그동안에는 주로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랐던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만큼이나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게 내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는 드라마도 아시죠? 그러한 여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도 전 남편의 선택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한 푼 구경도 못 해봤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제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에 소질이 있고 또한 매우 똑똑한 사람이지만 노력에 비해 쉽게 얻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면이 가끔 드러났으며 화를 내는 성격으로 인해 종종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남편의 가장자리를 알고 있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결함들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겨우 친정의 도움으로 전셋집에서 살게 되었고 3년간의 시련 끝에 아이를 낳으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무작정 내뱉었습니다. 고생은 시작이었습니다. 사업 얘기는 결혼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저러다 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안 낳은 그때 정말로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야? 우선순위는 집이 먼저야. 주거 안정이 되어야 뭘 해도 하는 거잖아. 나는 사업에 자신이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건데 지금 집이 있는 게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5년 안에는 자리 잡고 살게 해줄게. 사업이라는 게 아무 때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이템도 있고 마침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고 도와준다면 좋겠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사업 자금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인생에서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 하면서 처음 경험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큰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는 일을 미룬다면 나중에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소유한 돈으로 자기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당신은 나와는 다르게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업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 도움 없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제 앞길을 막으며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당신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일단 가진 돈으로 시작해서 상황을 보고 더 돈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제 목표라 애쓴 부분이 있는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집 마련하며 저축했던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요. 하지만 남편도 함께 해야죠.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은 제가도 인정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벌써 30대 중반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였으므로 본인 또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리를 잡는 동안은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댁 부모님은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셨으며 자녀들도 챙겨야 해서 지원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한 푼도 도와주시지 않은 분들인데 어찌 바라겠습니까? 남편이 사업 초창기의 생활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을 때 저는 내 소득과 결혼 전에 가져왔던 저축금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아이가 있다고 하니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태어나면서 통장에 돈이 없어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와줬던 게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친정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평생 직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사셨고 자식들에게 적게나마 물려줄 재산 정도는 읽어놓으신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제가 힘들어했던 거를 말한 적 없었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저를 낳았을 때 병원비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해 주신 건 당연했고 매달 아이가 먹을 거리를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오직 도움만 받아야 했던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합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업 중 한 번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왜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저기 대출도 다 끌어다 써서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업체에 납품하던 제조공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생산을 다른 곳에서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곤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걸 보니 아무래도 나는 사업으로 성공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현타가 오는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꼼꼼히 월급 받아서 살까 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를 쳤던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진 채 보였어요. 월급쟁이보다 힘들지만 성과는 크지 않아 번아웃이 온 듯한 느낌이었죠. 당시의 큰 소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힘이 빠진 건가요? 나와 우리 딸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슬프네요. 힘든 일이라도 모두 지나갈 것이고 어떻게든 해결될 문제일 테니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포기하기보다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미안함도 크고 아이에게 미안함도 큰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제 능력 부족으로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아요. 성공은 없이 실패 없다고 해야 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에게는 잘 될 거야. 힘내세요. 일단은 제가 힘들어하는 남편을 다독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께 정말로 입이 막히지 않게 돈을 부탁했죠. 비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돈은 친정 부모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저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 사업자금 대주자로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렸던 나쁜 딸이 바로 저였네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 부탁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욕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당시 우리 친정엄마가 빌려주신 돈은 수도권 어지간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돈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니 살면서 힘든 때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보란듯이 더 좋은 시절이 올 거라 생각해. 지금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는 것도 좋지 않아. 낙담하지 마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을 꼭 갚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비싼 이자가 붙었지만 꼭 갚아주겠어. 물론 남편이 사업이 잘 풀리면 매달 상환 조건으로 빌린 거긴 했어요. 그래도 그 덕에 남편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고 하더니 남편의 일 또한 그때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이 언론에서도 남편이 하는 업종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이 돈벼락을 맞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빚도 금방 갚았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통장에 쌓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였고 집을 공동 소유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육아와 살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남편의 사업이 잘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께 소중한 도움도 받았고 돈도 상환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덕분에 갚아드리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또한 가족 여행도 다녀왔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어요. 1년 사이에 갑자기 소득 수준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변했지만 제 자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세상이 변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까봐 자랑도 못했지만 결국은 예전 소득에 비해 매달 들어오는 돈이 20배 이상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강북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강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간혹 언론에도 나오는 성공한 창업가가 있습니다. 연매출이 30억을 넘기면서 코스닥에 상장한 적도 있었고 그만큼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자신의 성공을 제 덕이라며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건 90%는 다 당신 덕이야. 몇 년 동안 내가 힘들게 해서 당신이 많이 고생한 것을 다 알아. 이제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해줄게. 당신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고 살아. 말만 들어도 좋아. 하지만 사람이 잘 될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력했구나. 나는 차곡차곡 우리 재산을 쌓아놓겠어. 이제는 당신도 마음 편히 살아도 돼. 당신은 그 자격이 있어. 처음 큰 돈을 벌었을 때 나도 남편이 잘 나가니 너무 좋았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싸우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돼. 그러나 남편은 소득을 더욱 중시하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야. 남편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가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 처음 돈을 벌 때처럼 흥분하지는 않는다. 제가 사람이었던 그때는 뭔지 모르게 거만해지다 말았어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우리 친정 아버지의 생신을 앞두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구성원의 생일은 제대로 챙겨주자는 주장이었죠.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시부모님이 얼마나 시골 촌부라 해도
내려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드리고 용돈은 늘 챙겨드렸어요. 그러나 남편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명절 제회도 몇 번 있지 않는 그 가족 모임에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바쁜 것을 이해하십니다. 누구나 때로는 바쁜 사람이 무슨 일로 오늘 들렀냐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의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다면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함께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시간을 비우도록 요청했고 확약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호텔까지 예약한 당일 아침에 급한 일정이 생겨서 가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께 제대로 전달할 테니 시간을 내서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당신을 보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셨다면 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건성으로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더군요. 그날 어쩔 수 없이 남편 없이 환갑기념 생신잔치를 하는 아빠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 김서방이 꼭 오고 싶대요. 못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요. 그래도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까 전화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며 김서방한테 전화가 없었어.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잖아. 아무튼 오늘 이택에서 좋은 음식과 술을 많이 먹었겠구나. 남편이 못 온다는 말에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남편께 하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전화를 안 한 것은 남편에게 서운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바쁘던지 상관없어. 이건 예의 문제야. 그래도 장인어른 생신 때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중간에 커피 한 잔이나 화장실 갈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줬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그저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빠서 잊을 수도 있어? 전화 한 번 안 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 난 진짜 바빠서 머리가 아파.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하고 가급적 쉬고 싶어. 당신이 아무리 전에 나에게 장인어른이 돈을 빌려준 일이 있어도 생색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짜로 쓴 게 아니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장인어른 생신날에 전화 한 번도 안 했다고 할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요. 당신이 자꾸 사람들을 치사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도와준 것을 생색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서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핵심을 계속 흐리지 마세요. 당신은 무례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은 바로 당신에게 하는 거니까 알아요. 뭐? 당신이 지금 누구 덕에 호의호식하고 사는 건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해. 그날 남편과 다툰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전과는 달리 우리 가족과 전화, 아이 문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자기 회사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관심을 두었으며 만나는 사람들과도 투자 얘기와 돈 얘기만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소득에 비례해 점점 바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중에 저와 남편은 사이가 점차 소원해졌고 남편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집에 오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아이가 아예 엄마가 보는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놀아달라고 하면 5일 동안 힘들게 일한 나머지 쉬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었고 아이에게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취향이었기에 귀찮은 것 같았습니다. 매주마다 집에서만 쉬는 것은 아니었고 주말에도 출장으로 인해 묵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제가 느낀 것은 돈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 인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쫓게 되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돈을 벌면서도 우리 가족과 함께하던 시절부터는 요점이 빠졌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찔끔찔끔 갚기만 하고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남편은 싫은 표정을 냈고 그 돈은 한 번에 들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닌데 왜 빚쟁이처럼 그래? 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남편은 갚을 돈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께 빌린 돈은 우선순위에 없었던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이 하는 사업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가요. 그 당시 20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짐작만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화통화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투자나 기타 이와 관련된 것을 잘 몰라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가격을 높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때 남편의 회사 시가총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기에는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딱 맞는 시기였는데 남편은 몇 년 동안 주식 매입에 노력을 기울여야 나중에 몇십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었으며 회사 주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회사 주식을 사서 팔면서 돈을 벌 수 있잖아.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은 다들 공공연하게 하는 일이 있는 법이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더 알면 다치니까 그게 뭐라고 다치는 거야?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을 안 해주는 건데요. 남편이 농담으로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남편이 한 말들이 실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끔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골프를 치거나 해외로 가는 일이 생길 때는 더 이상 저나 아이를 함께 데리지 않고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집안을 소홀히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집 남편은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대놓고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는 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이 그냥 가정의 소홀한 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더 기이한 점은 남편 스스로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노트북을 보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바쁘게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짬짬이 여자도 만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인맥 관리하느라 꾸준히 나가는 젊은 창업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여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저에게 그 여자 얘기를 몇 번 한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 나가는 모임에 당신하고 동갑이 된 코스메틱 회사 대표가 있거든요. 그 여자 참 대단하더라고요. 골프도 잘 치고 어지간한 남자들하고 술 대작도 잘해요.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친해져 놓으면 나중에 내가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맥이 많이 생겨서 좋겠네. 그런 사람을 알아두면 좋지. 최악의 처지를 겪어봐야 알거든요. 나중에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모임에 갔다 오면 그 상간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들었어요. 모임 나가기 전에는 옷을 샀거나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자의 감으로 이상한 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무조건 믿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였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면 아마 남편을 쥐잡듯이 잡거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당장 이혼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남편이 잠시 바람을 피우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연히 자기 바람 피우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대놓고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묻지 않아도 명백한 바람 피우는 행동을 보여주고 내딛는 발걸음만 보아도 명백한 바람 피우는 행동을 보이며 숨기려는 듯이 하지 않았는데도 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결국 부부이거나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인지 여부가 분명해지고 남편은 이제 그냥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주부로 대우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는 항상 집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집에서 저가 해주는 밥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겠지만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요. 우리가 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어느덧 세상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배우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요.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제안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야? 당신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줄 알았니?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돌아볼 수도 없이 힘들었는데요. 당신이 지금까지 보내줬던 건 알 수 없어요. 여자들을 다 아는 건데도 왜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줘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오직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랬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면 돈이겠죠? 그래서 다 들어주겠다는 게 말이에요. 그냥 가서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사랑과 행복으로 사는 부분은 없다고 느끼네요. 부자들은 부부관계도 돈으로 맺어진 계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적인 여자와 함께 산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건 내 솔직한 마음이야. 당신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놈의 돈. 당신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 알아? 나는 당신처럼 돈을 벌어주는 재주가 없어도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알아.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정말 실망스러워.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단지 돈 때문에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노해. 그래도 당신은 손해를 볼 테니까 소송을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위저, 이해관계를 몇 푼 더 받는 걸로 당신의 분풀이도 너무 심하며 너무 작지도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안에도 없다는 거죠. 아빠로서 부끄러울 게 없어. 아이가 커도 결국 아빠를 찾게 될 거예요. 능력만 있다면 자식에게 부끄러워할 게 없어. 내 삶이 중요한 게 자식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며 조용히 이혼을 제안했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의 의지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혼을 계속 안 해주면 남편은 상대녀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으니 별것이 생길지라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 뒤 되레 자기 짐을 싸챙겨 집을 떠날 정도로까지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참담하고 비참한 기분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쉽게 처리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요. 이혼은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 혼자가 아니란 거요. 상간녀와 만나게 된 즉흥적인 상황에서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갔더니 내 연인을 옆에 두고 나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인 내 연인은 내게로 온 것에 기분 좋지 않은 표정이어서 아마도 본인도 제가 밀어내고 그 자리에 꿰차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알기로는 그 여자도 돈을 벌 만큼 번 사람인데 그 전에는 임자가 있는 유부남에게 처음 만나서 망신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곳이 어디냐며 내가 있는 집에 바람 피운 사람을 들여보내냐. 당장 둘 다 나가. 동네방네에서 망신당할 일은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만나게 되어서 끔찍하다고요.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릴 것 같아서 그래? 너희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은 대체 얼마인지? 이자를 넉넉하게 내주면 되니까
강남집과 함께 공덕의 명의가 된 것과 당신이 요구하는 위자료까지 충분히 주겠으니 우린 그냥 제발 이혼하자. 전까지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기 전까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심했었지만 남편이 이런 짓까지 한 걸 보고 마음을 확 바꿔놓게 됐어요. 버티기엔 제 마음도 한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런 모습까지 보니까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괜찮아. 하지만 순순하게 협의 없이는 못해. 원하는 대로 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에요. 소송해봤자 서로 힘만 빠지게 될 뿐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죠. 당신이 나에게 왜 그렇게 거만한지 여자도 당신도 나에게 그러질 순 없어. 적어도 내가 지키려고 한 가정을 파괴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까지는 감수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야 했어. 알겠어. 어디서든 당신대로 해봐. 당신도 나와 갈라지겠다는 거지. 우리 아이를 섭섭하게 양육비만 주면서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지는 말아야 해. 아이에게 양육비만 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집도 쉽게 버리는 사람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 보기에는 당신이 언젠가는 톡톡히 당신이 했던 것을 돌려받을 것 같아요.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불륜 여자와 남편을 만난 후로 저는 남편과 상간 여자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 여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남편에게는 강남 아파트, 현금 재산의 40%, 양육비 2억과 위자료 1억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겠다고 할 때 부모님이 예전에 도와주신 3억 원을 일시불로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내 가정을 버린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이혼녀 소송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혼은 내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고 대부분 원했던 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빨리 마치고 싶어서 사전 조정 당시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보통 소송 전에 조정을 할 때 재산을 그 이상으로 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나처럼 수월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이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나는 이혼을 받았을 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받은 것으로 생활하기 어려웠지만 거짓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쓰고 살기 싫어서 강남 아파트를 전세로 내고 아이와 함께 일산의 친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그맣게 하나의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뉴스에 전 남편이 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남편과는 약간 다르게 언론에 나온 사건은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사회사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저렴하게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여 그것들을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 팔아 차익을 올리는 방식의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 20억 원을 넘는 이윤을 올리는 악질이었습니다. 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몰랐는데요. 친구가 흥분하며 그러더라고요. 너는 주가 조작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모르지? 내 전 남편은 머리가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아주 나쁘게 썼더라고 해야겠죠. 회사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높은 가격으로 올려놓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기는 것은 범죄와 범죄야. 그리고 주식이 폭락하면 손해는 누가 보게 된다고 생각해? 내 전 남편은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잖아. 같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걸려 들어갔으니까 죄값을 철저히 치를 거야. 너는 그 놈과 함께 살 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니? 너는 전혀 몰랐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하는 말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잘 모르니 뭐라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이 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뒷담이었나 보군. 나중에 들은 건데요. 전 남편은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10년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의 소식은 건너서 들은 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전 남편의 엄마, 즉 제 전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겁니다. 전 남편을 뉴스에서 보고 나서 얼마 후에 전 시모가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시골 촌부지인데 아들이 돈 많이 벌면서 땅도 샀고 집도 새로 지었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혼할 때 아들이 버는 돈만 낭비하고 싶으면 남자가 외부에서 여자 100명과 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시네요. 당연히 좋은 마음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던 전 시모가 중립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인 엄마요. 너 우리 아들 소식들은 제법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우리 아들은 요즘 경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 그동안 번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 벌금도 20층 사시고 벌금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내려니 어떡하겠어요? 혹시 이혼할 때 받은 집을 팔아줄 수 없겠나요? 현금이 있다면 그걸로 도와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이혼한 저에게 대체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절박한 상황이었던 걸로 짐작할 뿐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어머니 아들하고는 이미 인연이 끝난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다니 솔직히 어려워요. 어머니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돈 많은 여자니까 그 여자에게 요구해보세요. 왜 이혼해서 남남된 저에게 이러시는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너에게 전화를 다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녀는 진작에 아비가 잡혀가는 걸 보고 돈을 챙겨 도망쳤어. 경찰이 계속 찾아다니고 있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얽혀있는 것 같아. 내가 너 말고 누구에게 말하겠어? 친한 가을이라는 여자로부터 우리 아들이 붙인 돈을 받았다는 일은 전혀 없어. 태시가 있던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급한 불은 껐어야 해.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너가 아빠인 줄 생각하고 좀 도와줘.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로 그 인간이 너무 거리낌 없이 벌금 25억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 더는 해당 부분을 넘어가야겠다. 시모의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연락하시려면 그때는 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니까 명심하세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희 아빠 노릇은 양육비 일시불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제가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없다고요.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가서 얘기하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이름 때문에 못 사겠네요. 내가 얼마나 돈이 좋다고 해봤자 자신의 삶을 망쳐버렸구나.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그러게 멀쩡히 하던 사업이나 잘할 것이라 생각해서 문어발이 경영을 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너와 이웃만 안 했으면 떳떳하게 큰 소리를 쳤을 텐데 내가 정말 이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요. 수습은 그 인간의 수술을 해야겠죠. 들으니 남의 눈에 피눈물을 엄청 쏟게 했던 것 같았어요. 남이 흘린 눈물의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우리 수인이 보겠다는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연신 미련을 못 버리고 저를 구워 삶으려 했지만 저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탁조로 사정사정하는 전시모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항고도 기각되고 결국 감방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주식 가격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몇 년 동안 유상증자를 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개미들의 돈을 많이 빼앗았다고 해요. 이게 다 불법적인 돈벌이라니 뭐겠습니까? 돈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만 같지만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그 사이 모래알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은 본인의 행동으로 얻어낸 돈도 다 날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당신을 지켜준 이를 배신한다면요? 결국 자기가 받게 되는 것도 할까요? 감옥에 있는 김에 꼭 그 인간이 깨우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조강지처를 버리고 상간녀와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정신이 나간 남자분들이 계실 경우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을 그리 믿지는 않았지만 40이라는 나이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에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도 언젠가 그 비해를 되갚게 된다는 건 진리더라고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모습에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해온 행동에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끄러운 이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